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녹화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두 개를 다 성공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뭔가요? 그 산업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농부 생산성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농민들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켰나요? 다 산업화 효과였다. 뭐 기계를 제공하건 비료를 제공하건 또 시멘트를 제공하건 자연에서 제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화 효과지. 또 어떤가요? 한국의 자연 환경은 굉장히 파괴됐죠. 벌거숭이 산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자연을 회복시켰나요? 어떻게 회복시켰냐는 거예요. 박정희가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해결시켰다는 거예요. 한국의 자연 환경이 상당히 많이 파괴되었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겨울에 난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땔감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땔감을 필요로 하는 이상 자연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산림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산업화를 통해서 연료를 대체했죠. 그래요. 석탄을 캐내서 연탄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수출을 통해서 번 외화로 석유를 수입해서 또 석유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무 심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연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의 효과인가요? 산업화 효과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 중요성을 알고 그 시작한 거는 이승만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때는 효과를 못 냈죠. 왜? 사람들이 땔감을 사용하니까 계속 장작을 필요로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라는 거예요. 산업화가 후퇴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땔감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이상한 정반대되는 견해가 마치 정설처럼 유행하기 때문에 그거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을 어떻게 육성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1973년 포항제철소가 건립되면서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크게 발전하게 된다. 몇 가지만 살펴보죠.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다 아는 게 좋죠. 한번 자동차를 한번 보자고요. 그 전에까지는 자동차를 생산 못했잖아요. 그 당시 자동차는 선진국이 아니면 생산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은 생산을 해낸 거죠. 현대자동차는 1967년에 설립되어 1970년대 포드와의 기술 제휴로 자동차 조립 생산을 시작했는데 포항제철이 완공되어 철이 공급되기 시작하자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래요. 조립은 그 전부터 했는데 다 수입하죠, 부품들을. 근데 이제 포항제철이 완공되면서 좀 달라지죠. 부품들이 국산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후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1976년 현대자동차는 소형차 포니는 그래요. 현대차가 출시한 자체 개발하여 8,000대를 생산하여 1,042대를 수출하였다. 마침내 수출 분목이 고도화된 것이다. 그렇죠. 그전에는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옷, 그렇죠. 가발 이런 거 팔았는데 이제 자동차까지 생산하여 수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자동차를 생산하고 수출한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산업이 고도화된 국가들이었다. 마침내 한국도 그 대열에 들어섰던 것이다. 1980년에 이르면 자동차 생산량은 56,000대에 이르고 수출량은 약 40,000대에 이른다. 사실이죠. 처음엔 8,000대, 나중에 56,000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계속 증가하죠. 그 뒤로도. 규모가 얼마나 커졌나요? 7배 커진 거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나요? 양질의 일자리가.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고소득을 보장하는. 그래요. 1980년에 이르면 자동차 생산량은 56,000대에 이르고 했고, 폰의 수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선진국의 생산한 자동차보다는 품질이 떨어졌지만 가격 대비 품질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쵸, 싸고 품질은 좀 나쁘지만 가격 대비 뭐 괜찮으니까 성공한 거죠. 잘 이용한 거죠. 무조건 품질이 좋아야지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엔진이나 변속기와 같이 핵심이 되는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했지만 포항 제철 덕분에 부품 현지화율은 70%에 이르렀다. 그렇죠. 처음엔 다 했는데 이제 처리 생산이 가능해지고 직접 제조가 가능해진 거죠.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현대자동차는 폰에 이어 스텔라, 프레스토, 엑셀 등 다양한 차종을 개발하며 제품 라인을 확대하였고, 특히 1986년 미국 시장에 첫 수출된 엑셀은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으로 큰 인기를 끌며 현대차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래요. 이로써 한국은 자동차를 단순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설계와 생산 능력을 갖춘 완성차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쭉 역사죠 뭐. 1960년대, 90년대에 이르면 현대차는 연간 수출 50만 대를 돌파하며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은 국내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한국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처음에 8,000대 생산해서 80년대에 이르면 한 6만 대 가까이 이르고, 나중에는 뭐 이제 50만 대 이르고, 그때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내수 중심으로, 농업 중심으로 갔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포항제철소 다 반대한다 해서, 야당이 반대한다 해서 포항제철소 설립 안 했으면 이런 일 없겠죠. 박정희는 확실히 성과자가 맞는 거죠,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뒤에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일부 핵심 부품을 일본 등에서 수입했지만 이후 현대모비스 등 부품 전문 기업의 성장과 함께 부품 국산화율은 90% 이상으로 높아졌고, 이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렇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반세기 만에 조립 수입차 생산업체에서 세계적인 완성차 제조사로 성장하며 한국을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그런 산업이 많죠. 조선업도 그렇고. 이 포항제 처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처리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비슷한 거죠.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철 제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요? 컸던 거예요. LG전자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냥 저렴한 제품을 생산했죠. 꾸준히 이제 열심히 개발하고 이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다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죠, 박정희가. 기본적인 발전할 수 있는, 남들이 야당이 반대할 때 과감하게 설립을 하고. 그런 경험은 어디서 생긴 건가요? 식민지 시기에 이미 제철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생각 못하는 걸 생각한 거는 한국에서 식민지 시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스타일은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탁상공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경험 속에서의 깨달음으로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석유화학 사업도 마찬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알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런 산업들이 육성돼서 지금 현재 있구나. 뭐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전기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박정희는 전기의 중요성도 잘 알았다.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해야 했다. 그렇죠.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송배 전망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하였다. 또한 그러한 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긴 박정희는 원자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뛰어난 사람이죠. 원자력도 이용해야 되겠다. 그리하여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경수로 기술을 도입하여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건설하였고 1978년 첫 가동되었다. 그래요. 미국 기술진이 설계, 시공, 운영을 도왔다. 마침내 한국은 단순한 전력 소비국을 넘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전력 자립국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래요. 원자력도 도입해서 그걸 또 발전시켜서 현 시대 한국은 오히려 이제 강력한 수출국이 됐죠. 당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실현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산업이 고도화된 국가들이었으며 마침내 한국도 그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1980년에 이르면 국내 총 발전량은 100억 킬로와트를 넘어섰고 산업용 전력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죠. 한번 보라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는 스마트 그리드, 고압 증류 송제,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며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 그 박정희 시대 때 도입하고 노력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있냐는 거예요. 그때 씨앗을 다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 뒤로 이제 부대인들이 그래요. 잘 살린 거죠. 씨앗은 다 박정희 때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까지 다 했던 거죠. 고리 1호기까지 건설했잖아요. 고리 1호기를 기호급 폐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민주당이 들어서면 어떤 핑계를 대서 박정희를 싫어하니까 그렇겠죠. 생산성이 좋은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고 수익이 많이 나면 자연히 규모가 커진다. 또 다른 걸 보자는 거예요. 좀 경제적인 현상. 생산성이 좋아요. 잘 만들고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럼 그런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규모가 계속 커지겠죠. 계속 투자하겠죠. 수익도 많이 내기 위해서.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좋으면 절로 대기업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잖아요. 계속 투자를 확대해야지. 그러다 보면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한다. 그렇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빨리빨리 양성해야 한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육성해보았자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없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도 없다. 대기업 일자리가 통상 소득이 높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이 통상 높나요? 대기업은 없죠. 생산성이 좋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실상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필요 없는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중소기업은 절로 생기는 법이다. 그 소규모로 이제 사업 시작하는 건 뭔가요? 그런 거는 이제 제한을 없애주고 필요 없는 제한 같은 거 그냥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보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비용을 낮춰주는 거죠. 정부가 하는 역할은 전기료 같은 거 하여튼 생산성 강화시켜서 발전소 전기료를 낮춰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있는 거죠. 제도적 조치. 그래요. 당시 민주당이나 민주당을 대표하는 김대중과 김영삼 일부 지식인들은 대기업을 제약시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정운영, 백낙청, 이영희 등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왜 육성하냐? 잘못된 거다.
부익부 닉빈 아니냐, 뭐 그런 거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죠. 얼마 전까지 있었죠. 그때 또 재벌이란 말이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대기업을 육성하는 걸 제약시한 거죠.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대기업 보통 이제 1000명 이상 고용하면 대기업이라 하죠. 이제 소득은 늘 똑같은 건 아닌데 대기업의 소득이 중소기업보다 높나요, 작나요? 높잖아요. 23년 기준 보면 훨씬 높잖아요. 평균 소득 보면.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한 5에서 50명 고용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빈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일자리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기업 육성하는 게 당연하죠. 한 번에 막 1000명 이상씩 고용해버리는데.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중소기업보다 통상 소득이 높았다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쓰는 게 맞을까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쓰는 게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겠어, 그러면 대기업을 육성하는 게 맞는 거죠. 육성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세상엔 바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보들이 왜 생길까, 그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 수는 중소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20배이다. 통상 20배 이상이죠. 1000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00명이 있는 기업도 많잖아요. 그러면 한 200배 되는 거죠. 또한 시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생산성이 높아서 근로자의 소득 역시 중소기업보다 훨씬 크다. 생산성이 낮으면 망하죠. 중소기업도 생산성이 좋으면 대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 인과관계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정부가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른 것이겠는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른 것이겠는가, 어느 바른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죠. 대량으로 일자리를 공급하고 또 소득을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대기업을 육성하는 게 맞지,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이면 뭘 육성하겠냐는 거예요. 이 표를 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로 생각하는 바보들이 현 시대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과거에도 넘쳤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기업 왜 육성하냐 이러면서. 중소기업을 키워야지. 물론 그 바보들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다.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문제일 따름이지 뭐 대기업을 육성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대기업을 육성을 반대하는 견해는 새로운 것일까? 이런 게 새로운 걸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960년대 공산주의 변종에 상균주의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임시정부도 그때 상균주의를 채택했다.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 인사들이죠. 임시정부 인사들 전체는 아니고 이승만도 달랐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균주의에서는 대규모 산업시설과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한다. 1948년 이후 대기업 육성을 반대하고 주택이나 토지 거래를 제약시하는 견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상균주의가 이런저런 형태로 변형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국의 경제학자는 헤니 조지를 동원하기도 한다. 이 가만 보라는 거예요. 상균주의를 사람들이 잘 모르죠. 사라졌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 공산주의 변종인 상균주의는 현 시대 한국 좌파 인사들이 뭐 알고 쓰는지 알고 채택한 건지 뭐 모르고 그냥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균주의가 사실은 유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변종이라 했죠. 141페이지. 상균주의는 경제적 평등, 토지의 국유화, 대규모 산업시설을 주장을 하죠. 세 가지라 했죠. 세 가지 균덩어리라 했죠.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토지 국유화, 대규모 산업시설 국유화. 대규모 산업시설은 그리고 개인이 뭐 소유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라는 거예요. 대기업을 반대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냐는 거예요. 40년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어떻게든 제한을 가하려고 하잖아요. 주택이나 토지 거래를. 국유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균덩어리라 했죠. 원래부터 쭉 40년대부터 쭉 있다 왔던 유행했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변종이라 했죠.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래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쭉 이렇게 계승되면서 현 시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상균주의자를 만들었다는 사람은 뭔가요? 조수왕이죠. 북한에 월북했잖아요. 존경받고 북한에서. (1973년부터) 포항제철이 완공되어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고 기존의 헌법상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었다. 저번에 삼선개헌 했다고 했죠. 4번은 나갈 수 없는 거죠. 민주당 인사가 집권하면 근대국가 수립이 자초될 것이 뻔하고 그렇죠. 민주당은 상균주의를 채택해서 대기업 육성하면 안 된다는데 그런 인사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 한국도 없는 거죠. 민주공화당 인사라고 하여 박정희처럼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인사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1972년 1년 2년에는 혹은 민주당과 적당히 타협하더라도 근대국가 수립은 자초될 위험이 있었다. 이제 박정희는 다시 한번 개헌을 시도했다. 그래요. 좀 저번 삼선개헌과는 좀 다르죠. 삼선개헌 때는 국회의 절차를 거쳤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초안은 청와대 비서진과 중앙정보부, 법무부 검사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김정년 비서실장과 홍성철, 유혁인, 김성진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헌법의 골격을 짜는 데 중심이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김기춘 검사 등이 초안을 구체화했고 일부 헌법학자들도 참여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조차도 개헌 발표 며칠 전에야 통보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심정으로 비상기업령을 선포한 뒤 개헌을 선포하였다. 그래요. 국회 절차를 안 거쳤죠. 이번 개헌 조치는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 것은 아니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자면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그렇죠. 1969년 삼선개헌 때는 민주공화당 서수는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었기에 절차를 따를 수 있었지만 1972년 개헌에서는 민주공화당 의석수는 제적 의원 3분의 2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따를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취한 조치들이 있다. 몇 가지 조치들이 있죠.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 기능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대체했다. 또한 모든 정당의 정치활동을 일시 중지하였다. 정치활동 일단은 멈춰 이렇게 된 거죠. 무리하게 진행한 헌법 개정인 것은 맞지만 박정희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절대 다수의 국민과 군이 박정희를 절대적으로 지지했기에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했다. 그렇다고 하여 민주적인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것은 아니었다.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졌고 국민투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국민투표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이제 박정희가 사선 이상 한다는 거. 찬성률이 92%라는 거예요, 전국. 어느 지역이나 90% 이하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 빼고 89.9%. 부정선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 안 하면 되잖아요. 누굴 강제할 것 같다 이러면.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과 비교할 때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투표였고 90%가 넘는 국민들은 근대국가 수립의 적임자로 박정희를 지목하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국민들의 참여율이 91.9%에 이르고 비밀투표였으니 부정선거의 결과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데 누가 강요하는 것 같다 그럼 참여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92%에 이르는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또 그 비밀투표였다는 거예요. 실상 당신은 한국의 번영기였다. 일자리는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개인의 소득은 미사일처럼 날아올랐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어떻게 국민들은 박정희가 정말 그런 것까지 용납했던가. 이런 찬성률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어떤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근로자 월 임금이, 네, 근로자 월 임금 자료는 있죠. 매년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 68년에 비해서 69년 25%가 올랐다는 거예요. 400만 원 받던 사람이 그 다음에 되면 얼마 받나요? 5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600만이 넘죠. 71년에 20%, 한 800만 원. 72년에 한 거의 4년이면 거의 더블이 되죠. 4, 5년 전에 내가 한 4, 500 벌었는데 4년 지나니까 내가 1000만 원 버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화표 찍어서 막 인플레이션 그런 게 아니라 경제를 박정희처럼 발전시켜서 지금 4, 500만 원 버는 사람 한 4, 5년 뒤에 1000만 원 벌게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번영기였다는 거예요. 국민 총소득 증가율을 보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28% 증가하고 1969년 70년 25% 증가하고 이렇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생각과 야당과 어떤 이런 지식인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야당이 반대하는데 막 경부고속도로 놓고 포항제철 건설하면서 막 매년 임금이 20% 이상 뛰고 지지하겠어요? 지지 안 하겠어요? 당연히 지지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시기 매년 개인소득은 20%씩 증가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수완이 좋은 사람은 50%, 100%씩 증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사회질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노력하면 기본적인 소득은 벌고 또 수완이 있으면 막 50%, 100% 벌고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득도 매년 평균 20% 정도 했으니 당신은 한국의 번영기였다. 한국의 번영기였다는 거예요. 국민소득 증가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실적은 전무후무한 실적으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실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현 시대의 산업화에 성공한 중국, 대만 등에서도 이러한 실적은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음. 다른 국가에도 이러한 실적이 있나? 세계 역사상 이례적이라잖아. 없다잖아요. 현 시대도 없다는 거예요. 대만, 홍콩, 싱가포르도 크게 실적 증가했지만 한 연에서 6에서 10%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많이 부각되지만 연에서 8에서 10%였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연 20% 이런 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확인이 되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매년 20%씩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런 지지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사장이건 근로자이건 농민이건 열심히 일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조금만 수완이 있어도 사업을 하면 큰 재산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건 전쟁을 일으키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계속해.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이 자초할 것을 우려했는데 박정희가 개헌을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속으로 환호했을 것이다. 환호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해요? 아, 잘못했어. 포항제철 이런 거 왜 해? 그런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대기업 육성을 왜 해? 중소기업 육성해야지. 김대중, 김영삼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런 사람 제법 많았고. 살펴봤죠. 그 결과가 국민투표 결과이다. 안 돼. 국민들은 하던 대로 계속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